오전장 라스트 찬스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서 경기와 주가의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주가 하방 경직은 지켜낼 수 있겠지만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연말까지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여기 동일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지금 상황으로 예. 봐서는 뭐 그 말씀이 좀 일리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도 이제 미국을 지금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김혁균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경제가 좀 이제 약간 그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렇죠. 지표가 좀 꺾인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증시를 보면은 고스란히 좀 그 받고 있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시장을 아주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이렇게 한국 시장 보면서 네. 다 아마 속으로 아마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정말 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정말 완전한 불장입니다. 정말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도 아침에 갭상승 해놓고 바로 그냥 주가가 좀 급락하는 정말 전형적인 그 약세장의 패턴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시장을 좀 떠나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좀 많으신 걸로 저도 좀 알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뭐 그만큼 뭐가 좀 문제가 생겼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뭐 그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되는 거는 이미 이거는 올해 9월부터 지금 계속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이슈가 더 불거지다 보니까 한국은 계속 거기에 데미지를 좀 받고 있었고 거기에 또 주요 기업들의 어떤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오늘도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이 뭐 3조 원 이익을 내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주가가 오늘도 3.5%나 그러게요. 급락을 하는데 좀 보면은 좀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하는데도 이런 논리가 좀 통해요. 통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 섹터들은 그냥 계속 무너지고 있고 다만 또 이런 기업들의 시총이 또 크거든요. 적지가 네. 않다 보니까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좀 최근에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 컨텐츠 기업들 주가는 되게 좋았잖아요.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 기업들은 시총이 또 생각보다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거죠. 그럼 결국엔 한국 증시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 이런 제조업 기반의 그 종목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오늘 어제 이제 도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최근에 뭐 자동차도 좀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면 공급망 이슈가 조금씩은 해소되는 게 조금씩은 이제 나오고 있고 로이터에서도 최악의 좀 시기는 지나간 것 같다라고 좀 기사를 내놨거든요.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좀 좋은 뉴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부진했던 게 제조업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이 공급망 이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이제 한국만 지금 긴축을 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맞아요. 영국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다음 주 이제 그 11월 말에 아마 이제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금리 인상 거의 100% 한다고 봐야 돼요. 이미 네. 뭐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지금 뭐 미국도 뭐 테이퍼링은 긴축은 아니에요. 이걸 뭐 그렇죠. 돈을 줬던 걸 조금 이제 줄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계속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제 긴축이 시작인데 유독 지금 한국만 좀 너무 좀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지금 그 이 계속해서 긴축이 나오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또 손을 그어버렸고 네. 이런 차이들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굳이 뭐 긴축하는 한국에 뭐하러 투자를 할까 이런 또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뭐 양도 차익 과세 문제 그렇죠. 또 있죠. 거기다 대형 IPO는 계속 쏟아지죠. 뭐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 상장은 사실 그것도 주식시장이 좀 악재긴 하죠. 큰 네. 덩치가 상장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맞물려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냥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겨낼 만한 뭔가 또 누군가 구원 투수라고 할까요? 네.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구원 투수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어쨌든 두 가지거든요. 자동차 IT인데. 네. 근데 자동차는 좀 보여줘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도 너무나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자가 좀 이제 회복이 돼주면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제가 얘기는 길었지만 이런 모든 악재들이 반영되는 좀 과정이고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느 시점에서 올라갈지는 뭐 예측할 재주는 없지만 지금은 어쨌든 여기서 뭐 포기하고 한국 다 버리고 갈 때가 아니라 힘들어도
계속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 그리고 또 자동차 그러니까 전차가 좀 갈 수 있어요. 이들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활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도체만 하더라도 좀 소외감이 느껴지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어제도 뭐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10여 %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은 물론 뭐 반도체 가운데서도 성격이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너무 못 가서 좀 차별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필요할까요? 자, 이게 제일 힘든 게 예. 사실 뭐 미국 증시가 같이 급락을 했으면 다 그냥 마음은 그렇거든요. 당연히 이제 손실 봐서 마음은 아픈데 그냥 아 뭐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해는 해요.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예. 아 이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렇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힘든 게 우리나라는 빠지는데 뭔가 이제 불편한 거죠. 마음도 불편하고 이해도 안 가고 이런 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허탈해하실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오늘도 3%가 넘게 지금 급등을 했는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전혀 그런 걸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반도체 가격도 10월달 고정거래가가 발표됐는데 PC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매출 비중의 70%가 D램에 모바일하고 서버 쪽이거든요. 이거는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가격이. 모바일은 오히려 보합에 끝났고 서버가 4% 빠졌거든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양호한 수치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미리 빠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덜했던 거고 내년 2분기까지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악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선반영을 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하이닉스도 분명히 언급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IR에서 얘기를 했던 게 공급 조절하겠다. 예, 옛날처럼 뭐 그냥 무턱대고 막 점유율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고 삼성전자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의미가 있던 게 뭐냐면 사이클 주기가 점점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사이클 주기가 이렇게 너무 진폭이 크면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사이클 기업이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걸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진폭이 짧아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진폭이 짧으면 하락 파동을 좀 견딜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옛날 잣대로 그냥 계속 움직여 버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처가 너무 다변화되고 있대요. 오늘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고 퀄컴도 급등을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옛날처럼 뭐 모바일도 들어가고 서버도 들어가지만 이제 메타버스 기기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요. 네. 새로운 수요처가 계속 늘어나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CPU나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없으면요, 그것들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메모리가 뒤를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이클 논리에 한국 시장은 이게 프레임이 딱 갇혀버린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저는 뭐 어쨌든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끄는 이제 메이저 주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트리거가 뭐 삼성전자 M&A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D램 가격이 최근에도 계속 떨어지니까 이 하락이 뭐 플러스로 반전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모멘텀이 한번 나오면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뭐 이렇게 내년도 하반기에 좋아진다, 분명히 수요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주체들은 그냥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삼성전자 할 건 뭐하러 삼성전자 하냐, 엔비디아 하지. 이런 지금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증가하니까 그걸 믿고 좀 힘드시더라도 좀 버티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아랫단에 있는 뭐 반도체 메모리 기판이라든지 뭐 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 또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있거든요. 실적 좋았다고 하는데 이들 뭐 혹은 소부장 기업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부장에서는 확실히 그 비메모리 쪽이 좀 좋긴 좋아요. 패키지 기판하고요. 패키지 기판은 여전히 좋습니다. 올해 내내 좋았고 내년도도 좋대요. 심텍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텍도 한번 그 반도체주들 급락할 때 한번 확 빠졌거든요. 그랬다가 실적으로 이제 증명하면서 올라온 것처럼 저는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심텍 같은 행보를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도 좋고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삼성도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그 후공정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테스트를 하고 조립을 해주고
이런 이제 회사들이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후공정, 패키지 기판을 좀 우선순위로 좀 놓고 보시고 디램이나 낸드 쪽은 조금 느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투자 속도가 좀 느려요. 삼성전자도 뭐 무턱대고 공급을 늘린다고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만약에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달린다면 그때 아마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일단 우선순위는 만약 내가 중소형주를 한다면 좀 비메모리가 좀 비중이 높은 것부터 하시고 다만 내년도를 본다라면 디램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쪽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좀 두 가지를 좀 나누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반도체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시장이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네요. 0.67%, 0.37% 가까이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있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어떤 기업들 포착되고 있나요? 네, 현재 엔터 관련주 몇몇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하이브가 3%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 큐브엔터도 6%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엔터에서 플랫폼을 넘어 NFT까지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티스트 공연이 본격화되면 여러 업체들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를 가장 유망하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당연히 뭐 모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다 그 엔터하면 그냥 하이브를 다 네.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가 계속 지금 현재나 뭐 앞으로를 봐도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그 테슬라 같아요. 테슬라처럼 계속 전기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플랫폼 또 인공위성을 써가지고 그걸 이용한 자율주행을 더 구현을 하고 나중에 이제 휴먼 로봇까지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고 그게 먹혔던 것처럼 하이브도 일단 본업인 그 엔터 쪽에서 실적도 너무 좋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냈고 네. 그걸 통해서 돈을 또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가 또 재개가 돼요. 그 모멘텀 위드 코로나 모멘텀이 하나 더 붙었고 거기에 이번에 또 NFT 사업까지 한다고. 그렇죠. 예, 가장 핫하잖아요. 근데 이런 엔터사가 NFT 하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초상권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굿즈 예전처럼 이제 굿즈를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이제 디지털 뭐 사진을 만드는 거죠. 네. 뭐 BTS의 사진인데 뭐 정말 10개만 딱 한정판으로 찍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예. 열광하겠네요. 근데 옛날에는 뭐 CD나 이런 이제 앨범이나 이런 굿즈를 그냥 무한정 찍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내가 맘만 먹으면 살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NFT는 뭐냐면 고유 토큰이니까 그냥 몇 개만 딱 한정적으로 찍으니까 이 가치가 진짜 무한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하이브한테 또 맞는 사업이고 사실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뭐 JYP나 YG나 SM도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 다음 주에 또 DOE도 상장을 하니까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좀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런 뭐 NFT라든지 가상 자산이 결합된 또 게임주들 어제부터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또 위메이드 네. 오늘도 조정 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그런데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이라든지 뭐 조정 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게임주들도 그 예. 위메이드가 이제 너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가지고 뭐 당연히 지금 성과도 예. 너무 좋고 NFT까지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위메이드랑 게임빌 컴투스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는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많은 주주분들은 당연히 계속 오르길 원하죠. 그럼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큰 버블밖에 안 생겨요. 그 적당히 누르면서 가야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정말 이제 50만 원 향해서 가는데 네. 그 가는 과정이 절대 순탄치가 않았어요. 지금 다 잊고 계시겠지만 주가 고점에서 30~40% 빠진 적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뚫고 갔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빠지는 게 뭐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누가 봐도 올라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오히려 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도 해볼 만 하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실 때 확실히 이메이드처럼 확장성을 보여준 기업들 있죠. NFT에서 그냥 네. 아무 게임주나 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여준 기업들 대장주 위주로 뭐 오늘보다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좀 네.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한번 편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렇게 주가 갑자기 내가 갖고 있던 게 급락할 때는요 꼭 그걸 고민했어요. 아 얘가 올라서 빠지는 건지 아 이게 회사 내부에 뭐 문제가 있는 건지 근본적인 네. 그런 건지를 한번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저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기회니까 NFT 게임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네. 그리고 맥스트도 지금 뭐 7에서 8% 자이언트 스텝은 또 정적 VI도 발동이 네. 됐을 만큼 또 가파르게 빠졌거든요. 이 같은 종목들도 앞서 말씀해 주신 종목군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그냥 같은 하나의 섹터죠. 섹터라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또 그 유상증자를 하더라고요. 이제 네. 유무상증자를 해서 약간 물량 부담이 좀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물량이 상장할 때. 그래서 꼭 주주분들은 그 주식이 상장하는 그 시점에서는 또 주가가 한번 긴장할 수 있으니까 물량은 좀 체크를 하시되, 역시 뭐 근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지금 요인들은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메타 관련주가 급등한 가운데 한국은 또 미리 오른 감도 있거든요. 이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좀 오늘은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 뭐 덱스터 같은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그 흐름 자체가 꺾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올라간다가 아니라 분명히 한두 달은 또 기간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때는 언제냐면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좀 밀려나요. 당분간은. 그때는 좀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아, 이게 이 타이밍이 왔구나. 근데 그런다고 해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간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니까 그런 정도지,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보유하는 거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상 자산과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밖에도 또 어떤 종목들 있을까요, 박소연 캐스터? 네, 오늘 또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미디어와 음악 부분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전반적인 분석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는 음봉으로 돌렸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CJENM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근데 이제 CJENM이 이게 주가가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은 뭐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왔는데 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순수 이제 미디어 회사가 아니라 이 안에 홈쇼핑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그 꺼려하는 거죠. 이게 순수한 업체면 더 좋아하는데 홈쇼핑이 껴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을 낮춰버려요. 원래 홈쇼핑은 굉장히 저평가된 고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점점 저성장 산업으로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할인이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좀 탄력적이지 않은 게 일단 하나 있고, 한 가지 더 뭐 있냐면 이 티빙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티빙의 경쟁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요. 그렇죠. 어제 애플 TV 플러스 들어왔죠. 다음 주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네. 들어옵니다. 무한 경쟁을 해야 되니까 티빙 이것도 가입자가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장 전체가 커지는 거라서 물론 경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티빙이 여기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안 보는 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네이버의 그 멤버십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제휴를 해서. 그래서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선택을 하는데 티빙 선택을 굉장히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자는 저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또 오리지널 컨텐츠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주가 분석을 해봐도 17만 원 이하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이브나 이런 이제 뭐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뭐 NFT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눌려는 있지만 가치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또 나중에 SM을 인수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인수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인수하면 굉장히 또 큰 호재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 연예기획사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SM의 그 매니지먼트 능력까지 딱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또 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SM 인수를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봐도 좋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지금부터 계속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유망한 밸류 곳이 자체가 있다. 싸요. 네.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살려고 그러면 이미 또 주가 네, 올라가니까 그러겠죠. 저는 미리 좀 대응을 하는 것도. 근데 그게 설사 안 된다고 해서, 항상 제가 왜 이게 밸류를 자꾸 얘기를 해드리냐면 네. 지금 밸류가 싸면 설사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해도요, 주가는 크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방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SM 인수한다고는 100% 확신은 사실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생각한다면 지금 가격대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J E&M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대표적으로 FNF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FNF 홀딩스 오늘 또 52주 최고가 경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기업들은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FNF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이 네. 의류주들 중에서도 너무나 돋보이고 그렇죠. 정말 이 브랜드의 위대함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나이키란 브랜드가 있지만 한국에는 물론 이제 고유 브랜드는 아니다 하더라도 MLB라든가 디스커버리가 정말 라이센싱을 잘해가지고 지금 이제 브랜드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 네. MLB 브랜드 자체를. 그래서 옛날에 이제 면세점 오면은 그냥 무조건 사갔던 이제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죠. MLB 예. 모자, 신발. 이게 면세점 그냥 필수 코스였대요. 근데 이제 면세점에 못 오니까 FNF가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중국 현지에 그냥 매장을 내버리고 있어요. 이게 15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300개 이상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지금 하이난 면세점 같은 데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확장성이 계속 좋아지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 갈수록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도 너무 잘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좋은데 내년 전망도 올라가니까 네. 그냥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총이 7조까지 이제 올라와서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브랜드 가치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저도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쉽게 팔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들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의류 쪽은 어떻게 보세요? 약간 다른 의류 쪽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도 있던데요. 의류가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의류는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제 OEM 회사들이 그렇죠. 있고 뭐 영업무역이나 뭐 한세시럽 같은 게 있고 그쪽은 조금 구조적으로 전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근데 적어도 공급망 이슈가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동남아 쪽에서 그런 걸 본다라면은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한번 모멘텀 플레이는 한번 해볼 수 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특히 미국의 의류 재고가 좀 너무 예. 낮아서 그렇지만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의류 브랜드 회사들 있잖아요. 네. 예, 브랜드 회사들 중에서는 확실히 브랜드 가치가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NF 말고도 우리 한국에서 여성복 하면 또 한섬 있잖아요. 있죠. 예, 그 기업은 주가가 PER이 10배도 안 됩니다. 너무나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런 기업도 좋고 FNF 하면 항상 이제 또 경쟁사로 약간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더 네이처홀딩스.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 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기업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골프와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아요. 뭐 크리스 FNC라든가. 네.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골프를 더 하면 더 했지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해외여행 간다고 골프가 인구가 줄까? 해외로 골프를 가겠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이거는 계속 확장을 할 것 같아요. 골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골프와 관련된 산업에 있는 그런 의류 회사들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업들은 많으니까 네.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류에 있어서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다른 종목들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 요소수 대란의 물류 관리주들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동방이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KCT스도 11%의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말 성수기도 앞두고 있는데 연속성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이런 뭐 그 요소수 관련주들이 네. 비료주들이 한 번씩 막 급등을 그렇죠. 하고 또 이게 물류주도 막 급등을 하고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인데 우리가 결과는 알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천연가스가 막 급등하면서 가스 관련주가 급등했다 다시 떨어졌죠. 내려와 버렸고 이게 늘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수도 저는 이게 영원히 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제 중국에 수출을 안 하니까 그런 건데 정부 측에서도 계속 이제 그 중국 측하고 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중국에서 지금 요소수 수출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기 전에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대요. 약간 이제 의도적인 거죠. 수출하지 말라는 건데 예. 대놓고 막은 게 아니라 이제 수출 전에 검사를 하는데 이걸 굉장히 강화를 시켰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제발 그것 좀 검사 시간 좀 당겨달라. 네. 이 입장이거든요.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협상에 따라서는 이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가는 이런 흐름은 좀
단발성 어떤 좀 테마로 보시고 물류주에 대해서도 좀 올라갈 때 좀 적절히 차익 실현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52주 최고가 기록하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도 도움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에코프로 BM이 8.58% 오르면서 52주 최고가 또다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정말 네. 엄청난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실적도 좋고 거기다가 지금 목표가도 막 80만 원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주가 레벨업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역시 그리고 시장에 좀 대안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네. 쏠려요. 그러니까 희소성의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더 불을 뿜는 모습이고 또 이번에 LFP 배터리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일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관련해서도 많은 뭐 리스크들이 좀 이렇게 불거지면서 주가 한번 불어진 적이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어제 에코프로 무슨 프렌들리 데이를 열었는데 전혀 LFP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LFP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그 코발트를 없앤 거 있습니다. 니켈 네. 코발트 망간 중에 코발트를 없애는 지금 양극재를 2년 안에 개발해가지고 양산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게 되면 그 가격이 떨어져요. 코발트가 아,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걸 예.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 자체가 낮아집니다. 이 배터리 가격. 그러면 네. LFP랑 한번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LFP에는 걱정할 필요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밸류는 비쌉니다. 굉장히 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자의 좀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소재는 너무 좋아요. 소재주들 뭐 첨보, 대주전자재로 계속 지금 에코프로 BM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이제 2차 전지 셀업체들은 되게 약하잖아요. 뭐 삼성 SDI, LG화학, SK 이노베이션은 오늘도 좀 주가가 좀 부진한 편인데 이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좀 못 간다 하더라도 또 내년도에도 어차피 성장하는 기업들이니까 전 내년을 본다면 지금 뭐 소재도 좋지만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한번 셀업체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3분기 실적 정말 좋았잖아요. 네, 뭐, 예, 하지만 좋았죠.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이제는 또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우하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4%나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철강 업체들 정말 피크아웃이 주가 측면에서도 된 걸까요? 그러니까 주가만 봐서는 피크아웃 논리가 맞는 거는 네. 같은데 지금 철강 4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도 이제 가격 협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10만 원 올렸다. 강판 가격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헝다 리스크 때문에 중국이 이제 부동산 규제 하다 보니까 수요 감소 우려로 한번 또 휘청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고 또 중국도 부양책 쓸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요 뭐 밸류가 비싸거나 그러면 또 하락하는 게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PER도 4배, 배당 수익률도 4% 이상 되고 실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주가 하락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 오늘 보면 또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공매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그러니까 매도 이 상위 이 5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지금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계 창구인데 포스코요. 정말 공격적으로 좀 매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내년에 그래도 철강이 좀 공급가잉 돼서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계속 감산 들어갑니다. 네. 공급가잉이 가능한 조건이 지금 맞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지금 수요가 그러면 떨어질 거냐? 이 철강 수요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건설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올해 건설 안 좋았어요. 그렇죠. 안 좋지만 내년에는 인프라 투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서부 대개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미국도 인프라 투자 법안 들어가면 투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인프라 쪽으로 건설 수요 들어가니까 이건 철강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건설하고 아니 그 조선하고 자동차입니다. 조선 수주 잘 되죠. 네. 자동차는 내년에 반도체 공급 들어가면 생산이 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다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공급 감소하고 수요 증가인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네. 약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 굳이 왜 4% 이렇게 빠져야 되는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전혀 납득은 안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는 뭐 악재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러나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지금은 좀 너무 싼 주가고, 네. 좀 너무 과도한 좀 그 외국인들의 하락 배팅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추세로 HMM, 해운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운주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5만 원 갔다가 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근데
해운주도요, 업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운임지수가 좀 꺾였어요. 그렇죠. 그 모멘트. 근데 그거 반영해서 이미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제일 리스크가 그 전환사채 물량이었잖아요. 네. 전환. 그게 가장 컸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반영은 됐습니다. 근데 당연히 악재죠. 전환사채가 늘어나는 건 주식수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긴 악재지만 한국해양공사, 진흥공사가 이거를 갑자기 뭐 장중에 판다던가 블록딜을 당장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나중에 M&A 할 때 물량을 넘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어쨌든 유통 물량이 될 가능성은 낮으니까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저는 좀 내려왔다. 다만 지금 어제 미국에 오늘 그 다우지수가 빠진 것처럼 한국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 색깔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공매도까지 좀 겹쳐가지고 주가에 굉장한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 알아보면 좋을까요? 포착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박수영 캐스터? 네, 오늘 중대본이 수도권 병원에 병상 확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요. 그래서 그 소식에 오늘 음압병실 관련주도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맥락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익 고점이란 평가도 받으면서 별로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음압병실이나 진단키트 다 지금 뭐 투자 매력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어차피 방향 자체가 위드 코로나고 영국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받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뉴스 보니까 아침에 결국에 임상 뭐 1, 2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위드 코로나는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는 음압병실이나 진단키트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진단키트 쪽에서 시젠 같은 그러니까 시젠 기업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뭐 진단키트 다 비슷하지만 코로나 진단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거기에만 집중이 돼서 그렇지 다양한 진단들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고령화 되면은 진단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전염병이 또 발생할지 사실 뭐 예측이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또 그동안 많이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진단 키트를 내가 뭐 물려 있는데 팔자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또 어느 시점에서 주가 레벨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주가 모멘텀을 못 받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시면서 차분히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머크사에서 코로나19 뭐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접근부 승인과 관련해서 오늘 HK 이노웨이는 약간 또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들 종목들의 반응은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예. 어차피 나오니까 수혜는 좀 받겠지만 그게 이제 약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또 판매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죠. 예, 그건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실적으로 진짜 어느 정도 이게 작용을 할지 HK 이노엔에도 한번 전화를 해보셔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에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네. 한 번씩은 간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요소 자체는 좀 좋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시각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엠로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어떤 기업인가요? 네, 엠노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 약한 이유가 공급망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해주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수혜주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네. 물론 싼 기업은 아니에요. 이게 신규 상장한 지 또 얼마 안 됐고 대신에 이제 그만큼 좀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국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한 280개 주요 대기업의 이제 고객사를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원재료를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품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게 하나 이제 과정인데 그때 적절한 재고 관리, 원재료 관리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용을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은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동화 해주는 거죠. 이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 기술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기업에 주로 좀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기가 좀 어려운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이 시스템 물론 자체적으로 대기업들이 갖출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회사의 제품을 쓰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이런 수요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축할 때 구축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요. 네. 그걸 못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형으로 하고 있나 봐요. 뭐냐면 이제 월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경쟁사로는 이제 독일의 삽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SAP라고 독일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경쟁사인데, 국내에서만큼은 이 회사가 압도적으로 좀 1등이거든요. 이 공급망 관리 솔루션과 네.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도 이제 증권사 이익 추정치 대비해가지고 PER도 한 25배 정도 되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치고는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까지 이게 확장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공급망 이슈에서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물가가 올라도 그걸 가격 전가하거나 그런 거에 피해를 안 받는 기업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니까. 예,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되게 지금 주가 예. 센 건데, 이 기업도 이제 거기에 관련됐죠. 거의 뭐 인건비 외에는 별로 고정비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매출 원가도 워낙 낮기 때문에 매출만 잘 나오면요, 이익이 그냥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흐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앱노를 한번 좀 소개해드렸고, 워낙 뭐 시장이 좀 어려워서 뭐 당장 오른다 이거보다도 앱노 같은 기업들은 한번 계속 매분기 실적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그냥 일회성으로 좀 사가지고 짧게 하자 이거보다도 한번 큰 그림으로 최소 1, 2년 한번 보시면서 투자 한번 장기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딱히 악재가 없는데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낙폭을 확대하다 네. 보니까 힘이 좀 빠지실 텐데,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요새 뭐 저도 사실 제가 방송을 굳이 나와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고 해서 뭐 여러분한테 도움될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나오면 욕만 먹겠죠, 사실은 요즘 같은 장은.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좀 힘 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여기서 한 20년 있어봤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엔 그 사실은 큰 돈 버시는 분들은요, 남들이 다 아는 뻔한 거에 들어가서 돈 버신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뻔한 거란 건 뭐냐면은 그 다 쏠리는 쪽 있죠. 네. 그거 들어가신 분들은 큰 돈 못 벌었어요. 단 그런 것들이 미리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선점하신 분들, 소외받고 있는 거.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도 사실은 그런 증시 중에 지금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한국 증시 좀 포기하지 마시고 좀 한번 잘 이겨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